안녕하세요. 10년 이상 다이어트와 대사질환을 진료해온 한의사가 그 경험을 솔직하게 풀어드립니다. AI에도 푹 빠져 있어서 영상과 자료도 직접 AI로 만들고 있습니다. 몸을 더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의 핵심을 명확하게 짚어드리는 전주 W 한의원 박승현 원장입니다. 지난 1강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칼로리만 줄이면 정말 해결되는 게 아니냐고 말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에너지를 다루는 우리 몸의 신호 체계, 바로 호르몬입니다. 오늘 2강을 통해 여러분의 다이어트가 왜 매번 힘들었는지 그 과학적인 이유를 확실하게 증명해 드립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1강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칼로리는 양이고 호르몬은 방향이다. 칼로리는 몸에 들어온 에너지의 양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가 어디로 갈지는 호르몬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호르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절자 중 하나가 인슐린이라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1강 마지막에 한 가지 의문을 남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몸이 저장 모드에서 사용 모드로 바뀔까? 인슐린만 낮추면 되는 걸까? 왜 어떤 사람은 식욕이 폭발하고 어떤 사람은 쉽게 참을 수 있을까? 오늘 2강에서 이 질문에 답해 드립니다. 오늘 다룰 호르몬은 4가지입니다. 렙틴, 포만감과 에너지 저장량을 알려주는 호르몬입니다. 그렐린, 배고픔을 만드는 호르몬입니다. 코르티솔,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호르몬입니다. GLP-1, 요즘 비만 치료제로 가장 주목받는 호르몬입니다. 이 4가지가 인슐린과 어떻게 어우러져 체중을 조절하는지를 보면 다이어트가 왜 단순한 의지력 문제가 아닌지 더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오늘 강의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체중 조절은 의지력의 문제이기 이전에 호르몬 신호 체계의 문제다. 1강의 칼로리는 양이고 호르몬은 방향이다. 에서 한 발 더 들어간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이 한 줄이 자연스럽게 이해되실 겁니다. 먼저 호르몬을 한 번 더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1강에서 호르몬은 한 기관이 다른 기관에게 보내는 화학 신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겠습니다. 호르몬은 내분비샘이라는 곳에서 나옵니다. 췌장, 갑상선, 부신, 뇌하수체, 심지어 지방세포까지 이런 기관들이 화학 물질을 혈액으로 흘려보내면 그게 온몸을 돌면서 각 세포에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용체입니다. 호르몬이 메시지라면 수용체는 그 메시지를 받는 안테나입니다. 인슐린은 인슐린 수용체에 붙고 렙틴은 렙틴 수용체에 붙습니다. 자물쇠와 열쇠 같은 관계입니다. 이걸 왜 강조하느냐면 호르몬 저항성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호르몬 저항성은 호르몬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호르몬은 충분히 또는 오히려 더 많이 분비되는데 그 신호가 세포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전달되어도 충분히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수용체 자체가 둔감해지는 경우도 있고 수용체 이후의 신호 전달 과정이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성염증이나 세포 안의 스트레스 같은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기도 합니다. 1강의 인슐린 저항성을 설명할 때 초인종 비율을 썼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 원리가 인슐린뿐 아니라 오늘 다룰 다른 호르몬들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 개념 하나만 잡고 가시면 오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본격적으로 새 호르몬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인슐린을 한 번만 더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인슐린은 췌장에서 나오는 저장 신호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하고 인슐린이 세포에 명령을 내립니다. 혈당을 가져가서 글리코겐과 지방으로 저장해라. 그리고 인슐린이 분비되는 동안에는 지방을 꺼내 쓰는 신호가 약해집니다. 몸이 사용 모드보다는 저장 모드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여기서 다이어트의 첫 번째 큰 원칙이 나왔습니다. 인슐린이 낮게 유지되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인슐린은 공복에도 완전히 0이 되는 호르몬은 아닙니다. 기저분비라는 게 있어서 항상 어느 정도는 분비됩니다. 다만 식사 후에는 크게 올라가고 시간이 지나야 다시 낮아집니다. 그래서 식사 간격을 두거나 인슐린 자극이 큰 음식을 줄이면 몸이 저장 모드에서 벗어나 지방을 꺼내 쓸 시간이 생깁니다. 이게 간헐적 단식이나 저탄수화물 식이가 효과적인 이유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1강 복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인슐린만 알면 다이어트가 다 설명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슐린은 저장 신호를 담당할 뿐입니다. 얼마나 먹을지, 언제 멈출지, 스트레스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다른 호르몬들이 결정합니다.
이제 그 호르몬들을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1994년 비만 연구의 흐름을 바꾼 발견이 있었습니다. 록펠러 대학의 제프리 프리드먼이라는 연구자가 렙틴이라는 호르몬을 발견한 겁니다. 렙틴은 어디서 나올까요? 흥미롭게도 지방세포에서 나옵니다. 우리 몸에 지방이 쌓이면 지방세포들이 렙틴을 분비해서 뇌의 시상하부에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충분히 저장돼 있다. 그만 먹어도 된다. 이 신호를 받으면 우리는 포만감을 느끼고 식욕이 떨어집니다. 이론적으로는 아주 잘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살이 찐다, 지방세포가 많아진다, 렙틴이 많이 나온다, 식욕이 줄어든다, 다시 균형을 찾는다. 자동 조절 장치 같은 모양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등장합니다. 비만한 사람들은 렙틴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상 체중인 사람들보다 렙틴이 훨씬 많이 분비됩니다. 렙틴이 넘쳐나는데 왜 식욕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이걸 렙틴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비만 상태에서는 렙틴이 많이 나와도 뇌가 그 신호를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1강에서 말씀드린 인슐린 저항성과 똑같은 패턴입니다. 호르몬은 충분한데 신호가 잘 전달되지 않는 상태, 보통 이렇게 설명합니다. 렙틴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뇌가 무뎌진다. 이 비유가 직관적이긴 합니다만 실제 메커니즘은 그보다 복잡합니다. 렙틴 저항성에는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합니다. 첫째, 시상하부에 만성염증이 있을 때 렙틴 신호가 약해집니다. 둘째, 세포 안에서 렙틴 신호 전달을 억제하는 분자들이 활성화되면 신호가 막힙니다. 셋째, 혈액에서 뇌로 렙틴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생기면 뇌까지 메시지가 도달하지 못합니다. 넷째, 수면 부족과 만성 스트레스, 그리고 만성적으로 높은 인슐린도 렙틴 신호를 흐리게 만듭니다. 이 중 어느 하나가 결정적이라기보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과적으로 뇌가 렙틴 신호를 잘 등록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핵심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렙틴 저항성이 있는 사람은 많이 먹어도 포만감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건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포만감 신호 자체가 잘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부분이 있습니다. 과당이 렙틴 신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는데요. 이때 과당의 형태가 중요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액상과당, 시럽,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나 가공식품 형태로 과당을 과다 섭취할 때입니다. 과일 자체를 적당량 씹어서 먹는 것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과일에는 식이섬유, 비타민, 수분이 함께 들어있어서 같은 과당이라도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과일 먹지 마세요 라는 말이 아니라 달콤한 음료와 가공식품을 줄이세요 라는 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렙틴이 그만 먹어 라면 그렐린은 정반대인 이제 먹을 시간이다 입니다. 1999년에 발견된 호르몬입니다. 그렐린은 주로 위에서 분비됩니다. 위가 비어 있을 때 분비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이 다가오면 그렐린이 올라가고 음식을 먹으면 떨어집니다. 이게 정상적인 패턴입니다. 문제는 다이어트 할 때 일어납니다. 체중을 줄이기 시작하면 그렐린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체중을 줄이고 나서도 그렐린이 빠르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2011년 호주 멜버른 대학의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가 이 현상을 잘 보여줍니다. 비만인 50명을 대상으로 약 10주 동안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시킨 뒤 1년 동안 추적 관찰한 연구입니다. 결과는 우리가 익히 아는 그 패턴입니다. 1년이 지나면서 빠진 체중의 상당 부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호르몬 수치를 측정해보니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렐린 하나만 변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체중을 줄인 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렐린은 증가해 있었습니다. 즉, 배고픔 신호가 더 강해진 상태였죠. 반면 렙틴, PYY, CCK, 인슐린, 아밀린 같은 포만감 관련 호르몬들은 모두 감소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참가자들이 느끼는 식욕 자체가 다이어트 전보다 더 강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즉, 단 한 가지 호르몬이 아니라 배고픔을 높이고 포만감을 낮추는 여러 호르몬 변화가 1년 뒤까지 지속된 겁니다. 이 연구가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요요는 단순히 의지력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줄어든 체중을 다시 회복하려는 생물학적 반응입니다. 우리 몸은 빠르게 줄어든 체중을 에너지 부족 사건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호르몬 수준에서 다시 회복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1강에서 말씀드린 미네소타 기아 실험을 떠올려 보세요. 거기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굶으면 처음에는 빠진다. 하지만 몸은 곧 적응한다. 그 적응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과 신경계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칼로리를 줄이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몸이 감당할 수 없는 방식으로 무작정 굶는 것입니다. 단백질도 부족하고 전해질도 부족하고
수면도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칼로리만 줄이면 그렐린과 스트레스 반응이 함께 폭발합니다. 그래서 좋은 다이어트는 이렇게 가야 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챙기고 전해질과 수분을 잘 유지하고 수면을 회복하고 필요하면 한약이나 의료적 도움을 활용해서 그렐린이 폭발하지 않도록 환경을 만드는 방향이죠. 이게 단순히 적게 먹는 다이어트와 호르몬을 조절하는 다이어트의 차이입니다. 세 번째 호르몬은 코르티솔입니다. 흔히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신이라는 콩팥 위쪽에 있는 작은 기관에서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은 원래 생존을 위한 호르몬입니다.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분비되어 몸을 비상 모드로 만들어줍니다. 심장 박동을 올리고 혈당을 올리고 근육에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도와줬던 호르몬이죠. 문제는 현대사회입니다. 물리적 위험은 거의 없는데도 코르티솔이 자주 오래 분비되는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만성 스트레스, 수면 부족, 과로, 인간관계 갈등, 끝없는 알림과 정보 자극, 이런 것들이 모두 코르티솔에 영향을 줍니다. 여기서 1강 내용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스테로이드 사례 말씀드렸었죠. 스테로이드가 체중을 늘리는 메커니즘이 사실은 코르티솔과 같은 계열의 작용이었습니다. 의학에서 쓰는 스테로이드는 코르티솔과 비슷한 화학 구조를 가진 약물이고 코르티솔이 자연적으로 만성적으로 높아진 상태도 비슷한 결과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1강에서 본 스테로이드를 맞으면 살이 찐다는 현상이 실은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의 몸 안에서도 비슷한 방향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높게 유지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째, 혈당이 올라갑니다. 코르티솔은 간에 신호를 보내서 포도당을 새로 만들도록 합니다. 음식을 먹지 않아도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결과적으로 만성 스트레스는 만성적인 인슐린 자극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복부 지방이 늘어납니다.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높은 상태에서는 내장 지방이 쌓이고 인슐린 저항성이 진행되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성 복부 비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셋째, 식욕 패턴이 변합니다. 특히 달달한 음식, 짠 음식, 칼로리가 높은 음식에 대한 갈망이 커집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초콜릿이나 라면이 당기는 게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 차원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라는 뜻입니다. 수면 부족은 코르티솔 리듬을 흐트러뜨립니다. 그리고 그렐린을 올리고 렙틴 신호를 약하게 만들고 식욕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핵심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잠이 부족하면 식욕과 혈당 조절에 불리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운동 열심히 하고 식단 관리하는데도 살이 잘 안 빠지는 분들 중 상당수가 수면과 스트레스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분들 중에 선생님, 운동도 하고 식단도 하는데 왜 안 빠질까요? 하시는 분들 자세히 여쭤보면 잠을 5시간도 못 주무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건 의지력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저장 모드를 풀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부족한 겁니다. 마지막 호르몬은 요즘 가장 화제가 되는 호르몬입니다. GLP-1입니다. 정식 명칭은 길지만 이름은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위고비, 삭센다, 마운자로 이런 비만 치료제에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약들이 활용하는 호르몬 시스템이 바로 GLP-1과 그 계열입니다. 정확히 구분하면 위고비와 삭센다는 GLP-1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물이고 마운자로는 GLP-1과 함께 GIP라는 또 다른 호르몬에도 작용하는 이중작용제입니다. GLP-1은 장에서 분비됩니다. 음식이 소장과 대장 쪽에 도달하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역할이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인슐린 분비를 적절히 자극합니다. 혈당 조절을 도와주죠. 둘째, 위 배출 속도를 늦춥니다. 음식이 위에 더 오래 머물러서 포만감이 지속됩니다. 셋째, 뇌의 식욕 중추에 작용합니다. 식욕을 줄이는 방향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자연스럽게 적게 먹게 되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식욕 조절 시스템이죠. GLP-1 계열 약물들은 이 자연 호르몬을 인공적으로 강화한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사하면 효과가 지속됩니다. 임상 연구에서 비교적 강한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다이어트 약물의 역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약물군 중 하나입니다. 다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약을 끊은 뒤에는 체중이 다시 증가하는 경우가 많이 보고됩니다. 세마글루타이드, 그러니까 위고비 사용을 중단한 뒤 1년 동안
감량분의 상당 부분을 다시 회복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비슷한 패턴이 다른 GLP-1 계열 약물에서도 관찰됩니다.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이 약을 평생 맞아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약을 쓰는 동안 식사와 근육과 수면과 스트레스 그리고 대사 리듬을 어떻게 다시 설계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GLP-1 계열 약물은 강력한 도구입니다. 다만 약은 호르몬 신호를 인공적으로 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이지 식습관과 대사 환경 자체를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물과 함께 생활습관 재설계가 병행되지 않으면 약을 끊은 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이 부분은 4강에서 한약과 비교하면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호르몬을 살펴봤습니다.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인슐린은 췌장에서 나오는 저장 신호입니다. 자주 높게 유지되면 몸이 저장 모드에 머무릅니다. 렙틴은 지방세포에서 나오는 포만감 신호입니다. 신호 전달이 약해지면 많이 먹어도 포만감을 못 느낍니다. 그렐린은 주로 위에서 나오는 배고픔 신호입니다. 다이어트 후에 증가해서 식욕을 다시 올립니다. 코르티솔은 부신에서 나오는 스트레스 신호입니다. 만성적으로 높으면 혈당을 올리고 복부 지방을 늘립니다. GLP-1은 장에서 나오는 식욕과 혈당 조절 신호입니다. 비만 치료제의 표적이 되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들은 따로 노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면이 부족한 한 직장인이 있다고 합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면이 부족하면 코르티솔 리듬이 흐트러집니다. 그러면 혈당이 동원되고 인슐린 분비가 자극됩니다. 동시에 그렐린이 올라가고 렙틴 신호는 약해집니다. 식욕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단 음식이나 정제 탄수화물에 손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더 자극됩니다. 이게 만성화되면 인슐린 저항성과 렙틴 저항성이 함께 진행됩니다. 결과적으로 복부 지방이 늘어나고 식욕 조절이 점점 어려워지고 만성 피로가 따라옵니다. 이분에게 칼로리를 줄이세요 라고만 말하기에는 이미 호르몬 환경 자체가 비만 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입니다.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신호 체계 전체가 그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현대 비만에서 자주 보이는 패턴입니다. 한 가지 호르몬만 보지 말고 전체 흐름을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핵심 질문이 나왔습니다. 호르몬 시스템이 흔들렸다면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호르몬을 자극하는 원인을 줄이고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원칙을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인슐린을 자주 강하게 자극하는 음식을 줄입니다. 정제 탄수화물, 그러니까 흰쌀, 흰빵, 설탕 같은 것들, 가공식품,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 이런 것들은 혈당과 인슐린을 빠르게 올립니다. 1강에서 다룬 핵심 원칙이죠. 둘째, 인슐린이 낮게 유지되는 시간을 만듭니다. 간식 횟수를 줄이고 식사를 일정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이 원칙을 적극적으로 적용한 방식입니다. 셋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주고 그렐린이 폭발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근육을 유지하는 데에도 필수입니다. 다이어트 중에 근육이 빠지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결국 요요가 옵니다. 넷째, 잠을 충분히 잡니다. 이건 협상의 여지가 적은 부분입니다. 수면이 흔들리면 거의 모든 호르몬이 영향을 받습니다. 코르티솔, 그렐린, 렙틴, 인슐린 다 흔들립니다. 운동하고 식단 챙기는 것보다 우선 잠부터 챙기셔야 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섯째, 스트레스를 관리합니다. 명상, 산책, 취미,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관리하세요. 코르티솔이 안정돼야 다른 호르몬도 안정됩니다. 여섯째, 무작정 굶지 않습니다. 호르몬을 조절하는 다이어트는 무작정 굶는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먹을 것은 정확히 먹고 줄일 것은 확실히 줄여서 몸의 신호를 바꾸는 방식입니다. 단백질, 전해질, 수분, 수면, 그리고 필요하다면 한약이나 의학적 관리, 함께 가야 그렐린과 스트레스 반응이 폭발하지 않습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하면서 1강 마지막에 던졌던 3가지 질문부터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기억나시죠? 몸이 저장 모드에서 사용 모드로 어떻게 바뀔까? 인슐린만 낮추면 되는 걸까? 왜 어떤 사람은 식욕이 폭발하고 어떤 사람은 쉽게 참을 수 있을까? 오늘 5가지 호르몬을 따라오면서 이 질문들의 답이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질문, 저장 모드에서 사용 모드로 어떻게 바꿀까? 답은 인슐린이 낮게 유지되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식사 간격을 두고 인슐린 자극이 큰 음식을 줄이면 몸이 지방을 꺼내 쓸 시간이 생깁니다. 이게 첫 번째 스위치입니다. 두 번째 질문, 인슐린만 낮추면 끝일까? 아닙니다. 인슐린은 저장 신호일 뿐입니다. 얼마나 먹을지는 렙틴이 결정하고, 언제 배고픈지는 그렐린이 결정하고, 스트레스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코르티솔이 결정합니다. 인슐린만 잡고 다른 호르몬을 놓치면 식욕이 폭발하거나 요요가 오거나 복부 지방이 빠지지 않습니다. 5가지 호르몬이 같이 움직여야 진짜로 빠집니다. 세 번째 질문, 왜 사람마다 식욕이 다를까? 답은 호르몬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렙틴 신호가 잘 전달돼서 적게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렙틴 저항성 때문에 많이 먹어도 신호가 안 옵니다. 어떤 사람은 코르티솔이 안정적이고, 어떤 사람은 만성 스트레스로 그렐린이 늘 올라가 있습니다. 같은 식사, 같은 운동을 해도 결과가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의지력의 차이가 아니라 신호 체계의 차이입니다. 이 3가지 답을 한 줄로 묶으면 오늘의 핵심 문장이 됩니다. 체중 조절은 의지력의 문제이기 이전에 호르몬 신호 체계의 문제다. 1강 핵심 카피 기억나시죠? 칼로리는 양이고 호르몬은 방향이다. 2강은 거기서 한 발 더 들어간 이야기였습니다. 칼로리는 양을 결정하고 호르몬은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호르몬은 하나가 아니라 5개가 함께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가겠습니다. 그렇다고 의지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의지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실패하기 쉽다는 뜻입니다. 식욕과 저장 신호를 만드는 몸의 환경을 바꾸어야 의지도 작동해요. 호르몬 환경은 식사, 수면, 스트레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의학적 도구를 통해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따라올 겁니다. 그럼 어떤 식단이 호르몬 환경에 가장 좋을까? 저지방, 저탄수, 키토, 지중해식, 간헐적 단식, 도대체 뭘 따라야 할까? 왜 식단 종류는 이렇게 많은데 다이어트 성공률은 그대로일까? 다음 3강에서는 식단의 역사를 따라갑니다. 195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저지방 권고가 어떻게 식품 환경을 변화시켰는지, 그 반작용으로 등장한 저탄수화물과 키토제닉이 왜 다시 주목받는지, 지중해식과 간헐적 단식이 효과 있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를 다룰 겁니다. 오늘 배운 호르몬 관점으로 보면 모든 식단의 본질이 2가지로 정리됩니다. 그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